안녕하십니까. FMC 코리아 프렌테스 팀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돈복이라고 합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, 이제 출시한 제품이죠. 소맨드 에코.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소맨드 X화되어 있는 제품을 입지화시켰습니다.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입지하다 보니까 초기 생육도 좀 관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아미노산을 5% 정도 더 함유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인 아미노산이 아닙니다. 대부분 사용하신 제품이 뭐 아미노산 얘기를 하면은 동물성이냐, 뭐 식물성이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아미노산 추출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일반적으로 그 혈분액비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많이 만드는데 뭐 시장에서 보면 함량 60%, 뭐 80%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거는 산으로 강제로 다 쪼개놓은 겁니다. 아미노산이 통상적으로 21종 정도를 농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산으로 쪼개놓게 되면은 뭐 한 10개, 뭐 8개 정도 나머지는 산으로 쪼개지면서 그 제형이 이제 불안해져 가지고 다 파괴가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21종 아미노산을 다 살릴 수가 있느냐? 그거는 효소 분해 방법이고요. 효소 분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분해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21종 아미노산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아미노산 함유된 5%의 부분은 효소를 분해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노지작물이나 하우작물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초기 생육이라든지 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참 어렵죠. 농가분들이 이것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뭐 완효성 비료라든지 뭐 어떤 뭐 탭이라든지 사용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노지에 사용하셨던 농가분들의 사례를 듣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아마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기존 소맨드에 아미노산 섞어놨기 때문에 소맨드의 기능, 염류 문제, 그다음에 이제 비료 흡비력,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생육 촉진 이거를 이제 고르게 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. 대파에 처음에 저희가 좀 신안 쪽에 적용을 했는데요. 여기 신안 대파 농가 같은 경우에는 토양 자체가 되게 사질토입니다. 다 모래흙이다 보니까 저는 유기물을 더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. 비료를 더 많이 줘야지. 왜? 물 빠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비료가 흡수가 안 되네? 그럼 비료를 더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제 그 아싸리 비료를 더 주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 소맨드 에코 어차피 그 노지다 보니까 이제 100평에 10kg, 시바르 300평이 이제 30kg인데 이제 100평당 한 포를 권장을 했고요. 이렇게 처리를 한 결과 분명 매년 모래 땅이다 보니까 재배가 안 되던 그 대파밭이 확실히 대파가 잘 올라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좀 비료를 워낙 많이 주시다 보니까 비료 자체도 꽤 높은 수치였는데 비료량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. 똑같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토양 내에 있는 이씨 농도는 더 떨어지고 생육은 더 좋아졌어요. 아무래도 그 소맨드 에코를 주시다 보니까 그 안에 유기물이 풍부하게 있어서 유기물로 인해서 비료 흡비를 더 증진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생육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. 이거는 처리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.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. 아마 지역 내 보시면은 항상 안 되는 토양이 있을 거예요. 보면은 거기는 염류가 높던지 노지 같은 경우에는 염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모래땅들은 비료를 더 주시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유기물을 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농가분들이 이제 퇴비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뭐 완전 부스텍 퇴비를 넣으시면 좋습니다. 그렇게 완전 부스텍을 쓰시면 좋은데 그 방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농가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소맨드 에코 사용을 권장하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은 창녕 의성으로 적어놨는데요.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다 접목을 해봤어요. 일단 양량은 똑같이 시바리에 30kg, 100평당 한 포씩 들어갔고요. 여기 처리 방법은 저희가 작년에 제품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봄에 추비로 좀 넣습니다. 보통 이제 질산칼슘 들어간 시기 때 처방을 했었고 처방한 뒤에 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마늘이 이제 밑이 들기 시작하면서 지상부 생육이 약간 주춤한 시점이 있는데 그때 좀 아쉬움이 있으셨거든요. 근데 이걸 준 농가들은 지상부 생육은 유지를 해주면서 밑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뒷심 쪽으로 좀 마늘 쪽에는 포커싱이 많이 좀 있었고요.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. 좀 다른 작물 앞서 말씀드린 대파 말고도 다른 작물 어땠을까? 근데 노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
거의 대부분 뒷심 얘기를 많이 하세요. 그 이유가 이 밭에다가 처음에 소맨드 에코만 농사를 주고 짓는 건 아닙니다. 다 기존의 완효성 비료라든지 뭐 탭이라든지 미량유수라든지 뭐 이런 비료를 주신데 소맨드 에코가 들어간 부분에만 소맨드 에코를 더 추가한 부분이고 이쪽은 관행으로 넣으셨던 휴믹산을 넣은 차이뿐입니다. 그래서 넣은 결과 봤을 때 여기가 밭자리는 아니고요. 논자리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항상 그 습에 대한 문제성이 있었어요. 습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주고 나서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뒷심을 잡아주는 거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습해로 똑같이 이렇게 망가졌어야 되는데 생육을 그나마 버텨준 거. 오히려 더 수확량도 뭐 1항 3.5지 정도 좀 나왔었습니다.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소맨드 에코가 토양에 있는 비료를 흡비력을 향상시키거든요. 비료가 흡수될 때 비료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. 물하고 같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습에 대해서 좀 잡아준 게 있고 그만큼 또 생육의 안정화를 좀 시켜준 것 같아요. 보니까요. 그다음에 시설 쪽으로도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요. 이제 토마토에 좀 적용을 했었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뭐 100평에 여기도 한 포가 들어갔는데 저는 50평에 한 포를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. 충분히 효과가 나왔는데 해본 게 초기 생육이라든지 정책 생육 밸런스를 더 잡아갈 때는 이제 50평에 하나 정도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. 여기도 처리한 결과 농가분들이 굉장히 인정을 하셨어요. 이제 하우스 재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층허리에 대한 문제거든요. 자라는데 그게 다 고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그 소맨드 에코 처리한 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성장이 됐고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이 면적 지수가 굉장히 넓습니다. 이거는 뿌리에서 양수분 잘 땡겼기 때문에 또 광합성을 잘했기 때문에 엽을 활짝활짝 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저희 소맨드 에코가 안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염류가 좀 높다 보니까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서 연면적 지수가 확실히 좀 좁더라고요. 결과적으로 엽이 작다는 거는 수확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염을 좀 해결해 주다 보니까 생육도 좋았고 결과적으로 수확량까지도 같이 좀 좋았었습니다. 열무도 대동소이한 내용이고요. 일단 여기도 염분을 좀 많이 타는 지역이었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저희 소맨드 에코를 100평에 하나 정도 넣으시고 나서 이렇게 생육이 고르게 다 올랐었습니다. 열무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은 층허리 증사보다는 이렇게 땜빵 생긴다고 하죠.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생육이 안 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농가분께서는 사용하시고 나서 뭐 그런 문제 없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농사를 새로 진 땅은 아니고요. 매년 똑같이 짓던 땅이고 항상 이런 문제가 있던 토양이었는데 소맨드 에코를 추가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소맨드도 충분히 염류에 대해서 효과를 인정하시는데 농가분들은 그래도 그 입재를 넣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그 입재를 넣으시니까 사용하기도 더 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확실히 염분 관리도 된다고 인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여기도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100평에 한 포가 들어갔는데 저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0평에 한 포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전남에서 했던 오이 농가입니다. 이제 오이 같은 경우가 이제 농가분들이 봤을 때 이거라고 하죠. 제일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 중에 하나. 뭐 기업형으로 간다면 이제 파프리카가 제일 어렵겠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 오이가 재배하기 잘 어려운 작물이고 또 오이만큼 효과가 또 빨리 나오는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또 잘못되는 것도 또 빠른 게 또 오이입니다. 정식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정식일은 좀 약간 보름 정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. 여기도 같이 한 농가에 재배하던 토양이었고 일단 생육이 보면은 좀 절간이 많이 빠지더라고요. 소맨드 에코가 안 들어간 데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소맨드 에코가 들어간 데 같은 경우에는 절간성이라는 게 좀 더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솔직히 농가분들은 이런 잎색을 굉장히 좋아하세요. 이렇게 진한 거를.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너무 진하면은 저는 당에 고착이 돼가지고 이동을 못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가 않고 약간 내가 이 잎을 봤을 때 이거 영양제 줘야 되나? 말해야 되나? 좀 애매한 단계를 가장 좋아하는 잎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잎들이 보면은 비대에는 더 훌륭하더라고요, 보면은. 나중에 수확량까지 좋았고, 근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오이는 심고 나면은 오이는 청근성 작물이다 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초기 관리에 실패하다 보면은 시드름 증상이 심하게 와서 이제 죽는 오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소맨드 에코가 들어갔던 이 밭자리 같은 경우에는 죽는 오이가 하나도 없었고요. 오히려 안 들어갔던 데가
많이 시드름 죽은 증상이 있었고 이 절간도 빠지고 성장 자체도 균형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죽은 자리에 토양 염류가 얼마나 체크를 해봤더니 5.16 이게 나오더라고요. 오이한테는 좀 재배가 어려운 비료가 수치더라고요, 보니까요. 그래서 소멘드 에코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멘드 에코는 결국 유기물 공급과 흡비력을 좀 향상을 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으로써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뭐 저희 아쿠도 뭐 아트 플랜 넣었을 때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로 인해서 뭐 양분도 흡수도 고르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양 기능이라든지 염류를 해소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농가분들한테 이제 균형 성장, 작물을 봤을 때 고르게 자라고 결국 수확물까지도 수확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소멘드 에코를 이제 기비 처방하실 때 11월부터 봄작물 하시는 분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. 시중에 유기물 뭐 아미노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품질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. 소멘드를 원료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유기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 갖다 쓰고 있고 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3분해가 아니고 효소분해를 쓰다 보니까 뭐 딴 데 30% 40% 들어간 것보다 저희 5% 들어간 게 더 효율성이 더 높더라고요, 확실히.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